네, 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대하던 첫 강의에서 이렇게 뵙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한국사 첫 강의에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차례라고 하는 것이 1편이 한국사의 이해라고 해서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앞에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4개년 동안, 실제로는 8년이 되겠죠.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서 제 1편은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그동안 공부해온 실력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 2편, 그래서 선사시대의 전개로부터 해서 국가의 형성까지를 이제 요 첫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첫 번째가 선사시대의 전개,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이 나올 겁니다. 자, 펴셨나요? 네, 그렇게 이제 한번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선사시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보통은 기록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통 선사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사시대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구석기라고 하는 이 시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꼭 선사시대이다, 아니면 선사시대를 뛰어넘어서 역사시대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약간 애매모호한 지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 선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역사를 선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청동기 시대를 문자를 꼭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나왔던 시기는 기원전 5세기경이기 때문에 그 시점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용상에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앞으로 볼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이 철기까지,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제가 가로를 2개로 묶었을 때 구석기, 신석기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 단원을 보면은 선사시대의 전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요 파트가 있는데요. 자, 요걸 공부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별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무리 방법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파트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와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 등장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주는 그런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특징들을 파악하자. 자, 요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학습 주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선사시대의 전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이 선사시대의 세계라고 해서 요거는 역시 우리와는 조금 무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라고 하는 소다는 제목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어떤 특징들을 봐두셔야 하느냐 하면, 자, 첫 번째,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이 보이실 거고요.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는 황인조인 거 모르는 분 안 계시겠죠. 나는 노란 피부가 싫다, 뭐 이런 분은 안 계실 테니까. 그래서 황인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타이역인데요. 자, 이제 실제로 시대별 특징을 파악을 하자고 했으니까 구석기 특징, 신석기 특징,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구석기라고 하는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대략적으로 3시기로 구별을 합니다. 전기, 중기, 그리고 이제 후기, 이렇게 해서 구석기는 3개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시되는 부분은 어느 거냐면, 전기에서는 요걸 한번 눈에 띄게 해 두십시오. 자, 한 개의 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 요거를 체크를 해 두시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중기 구석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를 써 주십시오. 뭐라고 써 주시냐면 한 개의 석기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전기 구석기와 중기 구석기를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겠죠. 다시 갑니다. 전기는 하나의 석기를 사냥하는 데도 쓰고 동물 껍질을 벗기는 데도 쓰고 조리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중기부터는 이것은 사냥용이고 이거는 조리용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특징을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후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만드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그냥 떼거나 부러뜨리거나 그냥 깨거나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후기는요, 중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쐐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들겨서 깨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교한 도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의 생활이 있는데, 자, 이 구석기 시대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사냥이 주 경제생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니은하고 디귿이 주요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뗀석기가 나올 것이고, 이런 뗀석기들 중에서 주먹도끼라든가 집게라든가 팔맷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파악을 해 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구를 가지고 사냥을 했다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은 식생활과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주거 생활이 조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면요, 구석기는 사냥이 주 생활입니다. 그럼 사냥이 주 생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거주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 생활에서는 이동 생활이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동 생활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거주를 하게 될 때 집이 복잡하거나 크거나 무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엮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생활에서는 기역에 동굴 그리고 막집, 이런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사회생활에서는 무리를 이루어 사냥을 했기 때문에 이동생활을 한다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평등 생활입니다. 자, 그까지가 구석기의 주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구석기를 파악을 하려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건데, 따라서 간혹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도 알아두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동그라미 3번에서 니은 대표적인 유적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사냥, 이동생활, 그리고 동굴, 그리고 막집,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삼아서 계속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넘어갈 때 실질적으로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석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들이 보입니다. 구석기는 이제 빙하기라고 해서 지금하고 전체 지구 기온을 비교를 했을 때 약 4도씨가 평균적으로 낮고, 우리나라만 비교를 한다면 지금보다 약 15도씨가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웠던 시기라고 한다면, 신석기는 지금 현재 기후 상태와 굉장히 유사한 상태로 봅니다. 그렇다면 빙하기에서 현재 기후 상태로 넘어오는 요 중간 단계가 실제로는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석기라고 하는 파트에 박스로 조금 쳐져 있을 건데, 거기에서는 기온이 상승해 가는 과정으로서 몇 가지 유적지들이 보인다. 그래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정,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이제 가로 4번에 신석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석기는요, 요런 상태입니다. 현재의 기후와 유사한 상태. 요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 너무나 춥다가 현재의 기후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달라지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수많은 채소나 아니면 식물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때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이 이때 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 피, 수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때
발견이 되고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핵심적으로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가장 핵심은요, 농사가 이루어진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데, 단 우리들의 주식인 쌀은 이때 아직 농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책의 내용에서, 자, 시기는 기원전 8000년 경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유물과 유적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토기는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을 별표를 한번 딱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토기라고 하는 게 나왔느냐 라고 하는 것도 이해만 해두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석기는 주로 사냥이었다면 신석기부터는 농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먹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럼 먹거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저장 수단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토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빗살무늬 토기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밑이 뾰족하다는, 자, 그 사실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신석기 시대 생활로 넘어가 주시면 역시 핵심이 보이죠? 경제생활. 그리고 경제생활에서 어떤 게 핵심이다? 네, 이제는 무엇이 출현한다?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신석기의 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구석기 시대와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잡곡류가 경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구석기에는 볼 수가 없었던 농기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에는 주로 사냥용 석기가 나왔다면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용 농기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석기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는 이루어지고 있다?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기억과 니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건 한번 별표를 칠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신석기에 출현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밑에 주거생활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 주거생활은요, 신석기 시대에, 그렇죠, 농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사냥을 하면서 떠돌아다녔던 이 생활은 이제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거생활이 정착생활이 주가 되고요. 정착생활이 주가 되기 때문에 구석기와는 다른 형태의 집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하던 거에서 이제는 움집이라는 형태의 집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 중에서 별표를 한번 할 만한 것은 화덕의 위치. 네, 그거는 한번 체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이 아래쪽에 보일 건데요. 자, 이 당시에는 뭐 한 마을에 잘해야 30명 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겠죠. 나를 중심으로, 네, 우리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친인척들이 모여 사는 개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떤 개념이 되느냐 하면요, 시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시족은 지금의 한 8촌 이내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부족들이 형성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조계원이라는 단어가 니은의 성격 부분에 보이실 건데, 요거는 이제 근친혼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족 내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근친혼이 되기 때문에 이 족과 다른 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렇죠, 신석기다. 이렇게 시점을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겨보시면 신석기 시대에 신앙생활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라는 것이 신석기 시대에 출현했다. 요것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보통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애니미즘은 뭐고, 샤머니즘은 무엇이고, 토테미즘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먼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국사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언제 것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석기 시대인지 구석기 시대인지 청동기인지 아니면 삼국인지 고려인지 조선인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잡아가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석기 시대에 출현한
종교로서, 신앙으로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는 게 핵심이라는 거. 네, 그렇게 이제 하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품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뭐 사람의 얼굴을 새긴 조각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오는 편이니까 우리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요소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조개 껍데기로 만든 가면, 칠해거리는 뭐 예나 지금이나 그죠? 우리 뭐 목걸이도 할 것이고 귀걸이도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는 이건 아예 제가 별도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예습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괜찮을 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만 쭉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나요? 네, 뒤로 한번 쭉 넘어가시면 국가의 형성. 자, 요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형성은 제가 조금 전에 적은 것처럼 청동기 시대부터 출현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때 고조선, 청동기 시대에는 고조선,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요렇게 출현을 한다. 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파트가 있죠. 자, 거기에서 이제 청동기 보급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시작은 어느 시기를 밑줄을 해 두시냐면, 예전에는 10세기로 보다가 15세기로 보다가 2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거 기원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원전 20세기 전후, 요걸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15세기는 안 해오셔도 좋아요. 그래서 현재는 기원전 2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변화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펜이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누구나 지금 쓰고 있지만 이런 개념은 신석기 시대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제 이거는 내 거고 그거는 너 것이다. 이런 사유재산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서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시대별 특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석기, 신석기하고 차이 나는 청동기 시대 유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인돌, 요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석기로서는 반달 돌칼,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하나 적어 두시면, 이 반달 돌칼은 벼농사와 관련되는 걸로 여기에다 적어 두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다시요.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때 주요한 물품은 조, 피, 수수. 그러나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제 우리의 주요한 먹거리인 이 벼, 즉 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기구도 신석기와는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주요한 농기구가 바로 반달 돌칼이라는 사실. 네, 요거는 벼농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네, 청동으로 만든 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이거는 당연히 외워 주셔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토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토기는 신석기부터 만들어졌죠? 근데 이 토기 역시 신석기 시대와는 달라집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미송리식 토기인데요. 이것도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비살무늬 토기였었고, 이 비살무늬 토기는 끝이 뾰족한, 아래가 뾰족한 특징을 가졌다면, 미송리식 토기는 밑바닥이 편편해집니다. 이 차이점을 역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토기가 손잡이가 달립니다. 비살무늬 토기는 손잡이 없고 뾰족한데, 미송리식 토기는 편편하고 손잡이가 달려서 훨씬 더 실용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민무늬 토기도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농사에서 중요한 변화는 뭐라고요? 제가 한번 적어달라고 했었던 벼농사. 네, 요거를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밑에 철기의 사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철기는 현재 한 기원전 5세기 내지는 한 기원전 4세기경에 철기가 등장했다라고 봅니다. 기존에는 청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더욱더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철기가 기원전
5, 4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건데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제 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죠. 철제 농기구.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청동제 농기구는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구석기에는 농사가 없었고요. 신석기에는 농사가 있었지만 이때 농기구는 돌,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서 여전히 농사는 더욱 발달하지만 청동제 농기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기 시대에 가면은 철제 농기구가 나오면서 이 농업이 더욱더 발달하는 형태를 띈다. 그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과 교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별표를 해두시고, 중국과 교역을 했다는 것의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화폐의 사용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청동기의 독자적인 발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것을 외워주셔야 되느냐 하면 비파형 동금이 세형 동금으로 변하고 거울이 훨씬 정교해진다. 그래서 무늬가 크고 거친 무늬가 아니라 잘고 세밀해지는 무늬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형 동금과 그리고 그렇죠, 잔무늬 거울, 이거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는 형태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언제 출현했다고요? 맞습니다. 철기 시대에.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출현한 것과 철기 시대에 출현한 것을 구별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도 당연히 철기로 가면 더 다양해지겠죠. 뭐 앞으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다양한 그릇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 것들은 다양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이제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넘겨보시면 생활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자, 이 청동기 철기 시대의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벼농사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니은에서 끝부분 벼농사, 요거를 이제 한번 별표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생활, 당연히 우리 신석기 시대부터 정착을 해왔고, 그러면서 더욱더 정착이 굳어지겠죠. 그러면 집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주거생활에서 위치, 구조 등등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티것을 별표를 한번 해놓기 바랍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있었다면 청동기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벽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에서 역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청동기 시대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많이 가진 부류와 적게 가진 부류들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청동기 시대에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별표를 해 두시고, 그게 니은이 되겠죠. 니은에서 계급 출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계급의 출현은 무엇과 동일한 걸로 이해해 두시면 되느냐 하면 남녀의 역할 차이가 생긴다. 물론 남녀는 계급 아닙니다. 계급은 아니지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생기는 것처럼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청동기 시대부터 갈라져 왔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결국은 무엇을 형성시키느냐 하면 국가를 형성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가면 국가 형성에서 지배계층은 정치 권력을 가져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이러한 정치 권력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고인돌이라고 하는 유물에서 알 수 있다라고 이 고인돌을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어떤 군장의 무덤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배계층 아니면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네, 그렇게 이제 한번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면 박스 안에 거석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고인돌이 무덤이기도 하지만 큰 돌이 세워져 있거나 그런 걸 세워서 약간 숭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거석 문화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역시 이러한 거석 문화는 언제 나타났다?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출현했다라고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 예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바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위 그림을 정확하게 왜 그렸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그림의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했을 때는 첫째, 동물을 많이 그린 경우는 어떤 사냥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동심원이라든가 기하학 무늬를 많이 새겨놓은 바위 그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를 벗어난 여러 가지 고분들까지 한꺼번에 다 모아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것까지 다 배우고 나면 굉장히 요긴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 배운 거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넘겨보시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 형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 고조선 형성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군 신화 내용을 개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두시는데, 오히려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박스 안에 있는 보충이 있죠. 단군의 건국 신화를 수록한 이 책들은 어쨌든 한번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과정이 몇 가지 나와 있을 건데,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기역을 보시면 기원전 3세기경에 부왕, 준왕이 있었다. 그리고 요 시기에는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했다고 하는 디귿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필수 암기로 해 두시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위만이 나오는데요. 고조선에서는 여기가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별표를 해 놓고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시기 기원전 194년, 즉 기원전 2세기경에 등장했다는 니은의 끝부분, 그걸 체크를 해서 계속 눈에 띄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만 조선의 발전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는 니은의 중개무역 독점, 이것도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얼 철기 문화의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철기 문화의 수용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만 때 철기 문화가 처음으로 수용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다시요, 첫 수용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요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은 고조선이 중국 한나라에서 멸망하고 나서 한 군현이 설치되는 과정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사회를 알 수 있는 아래쪽에 팔조법이라고 하는 내용,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은요, 고조선의 팔조법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을 건데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맡기고, 그 다음에 한군현 설치 이후라고 하는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뭐냐 하면, 즉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회적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니은 정도는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이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요. 자,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이죠. 철기 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 나라들의 특징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여 같은 경우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정치 파트에서는 기역, 왕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가 간혹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부분에서 사출도라고 하는 요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는 이 부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조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조목에서는 좀 이따 밑에서 내용을 보고요. 우제전복, 영고, 우제전복, 순장, 무조건 단순한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부여. 자, 그리고 사조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내용이 있죠. 부인이 질투하면 사형에 처한다. 요거는 체크를 해서 외우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여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고구려. 이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가 거의 같은 계통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고구려는 3국에 가서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한번 그 정도만 체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저와 동해가 있는데요. 역시 계속 중요한 거는 나라별 특징입니다. 그러면 옥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경제 부분으로 한번 보시죠. 옥저와 동해는요, 일반적으로
동해 안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한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농사도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경제에서 옥저 동해에 보일 것인데, 특히 동해에서는요, 자, 요걸 체크를 해 주십시오. 방직 기술, 그 다음에 특산물로서 단궁, 과하마, 바느피, 자, 요거를 외워 주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동해의 특산물로서 시험에 조금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여기에는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만 있느냐 하면 읍군 삼로라고 하는 군장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표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옥저에서는 민며느리죠. 이런 것은 꼭 별표를 해서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무덤 여타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 별표 칠 것이, 자, 눈으로 먼저 보시면 제천행사로 무천, 그 다음에 조계온, 그리고 책화라고 하는 요거는 무조건 별표를 해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토 경계를 중시하는 것이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배상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동해의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까지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사만이 되겠는데, 자, 사만의 성립에서는요, 네, 한강 이남으로 우리가 보통 보고 있고, 마한, 진한, 변한, 요렇게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마한으로 보고 있는데, 요런 안에도 각각의 국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12개, 52개, 12개, 이런 식으로 국가가 존재하는데, 자, 그 중에서 마한의 목지국이 가장 강력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억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네, 보충해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마한의 목지국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한반도에서 한강 이남 지역이 사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청, 전라, 경상도 일대가 사만인데, 당연히 경제에서 벼농사가 발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연에서 철, 여기는 변환으로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요, 네, 니연에 보면은 신지견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저 동해에는 왕이 없는 상태, 읍군 삼로 이런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만은 왕은 있지만 또 족장들로서 신지견지 불의업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할 게 있습니다. 자, 사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소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소도라고 하는 것은, 네, 종교적 지배자가 다스리는 별도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하나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정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만에서 재정분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 기억에서 재정분리 사회다. 그 근거는 소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전 사회는 어떤 사회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재정 일치 사회였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고조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마지막에 사만의 풍속에 보면은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제법 잘 나오는 편이고요. 투례 같은 경우도 한번 알아두는 거는 나쁘진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해서 약 30분에 걸쳐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 파트에서 나오는 거는 뭐 잘하면 이제 한 문제 나오는 형태이고, 일반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특징을 잘 구별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요하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경향을 읽어주시면서 한번 확인, 네, 복습 시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3국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